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여야가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서 고소, 고발전까지 불사하면서 대선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법원도 사생활 빼고 다 방송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줄리 의혹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들까지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법원은 판단했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도 추가적으로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지금 웃음소리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죠. 형수 A 씨가 일단 쌍욕, 손살에 동서의 비웃음과 특히 뼈에 싸묻혀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그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서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렸지만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사실상 원팀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과 불교계 갈등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일단 아는 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MBC는 이른바 7시간 통화에 대한 두 번째 방송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 가능성을 예고하는 MBC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기자와 나누는 대화 중간중간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상당히 왜곡된 시선이 있다.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는 걸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동 그리고 캠프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김건희 씨의 말 중에 중간중간 묻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방송할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어제 방송이 끝나서 예. 다음 주 방송 계획을 벌써 세우진 못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예. MBC가 만약에 두 번째 방송을 한다면 지난주와 같이 아마 일요일 저녁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난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법원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첫 방송 이후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MBC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김경진 위원께서 보셨을 때는 이번 주에도 방송을 강행할까요? 어떨까요?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쪽에서도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관철시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도 방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엊그제 강중만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의 하청으로 MBC가 전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공영방송인 MBC가 네. 과연 공영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의에 합당한 균형 있는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MBC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차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MBC,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가버넌스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정말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항상 동일한 논조, 항상 공정한 논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MBC 기자를 또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고발한 겁니까? 일단 지난주에 네. 사실은 법원에서 이게 방영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이 실은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지금 밖으로 나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보면. 네. 그래서 법원에 결정된 내용에 반해서까지 지금 밖으로 이게 유출된 행동들은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MBC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을 한 후에 MBC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강준만 교수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유튜브에 압도당하는 지상파의 몰락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발언이고요. 네. 이번 MBC 보도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 파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틀렸다는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매사에 그런 식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네.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 다루면은 한쪽에서 계속 네티즌들 일부가 댓글을 달아서 나경원 의원은 왜 안 다루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공정성은 전체 언론이 소화를 할 일이죠. 일개 기업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MBC의 문제라면은 평소의 보도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 사회 언론들 특히 전통적 언론, TV나 신문 이쪽의 진영주의가 네. 많이 깨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 문제가 있으면 사설도 쓰고 하면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보 언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도한 언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도 전통적 미디어들은 진영주의에 빠지지 않고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MBC가 어떤 논조를 띌 수는 있겠지만은 왜 정권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가? 저는 예를 들면 MBC가 노동 문제를 보도할 때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봐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비껴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평소의 보도 태도들이 이제 MBC에 대한 비판을 초래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연장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전통적 미디어들이 언론의 본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뉴미디어 쪽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실 전체 대중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의 코인 이것만 제대로 노려도 장사가 되는 그런 언론이 이제 뉴미디어에 많고 예를 들면 뉴미디어 쪽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하고 김건희 씨의 그 허위 이력 이 문제를 두 개 다 다뤄본 뉴미디어가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로 한쪽만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근데 경우들이 그 뉴미디어의 논조와 보도 태도가 거슬러 올라가서 레거시 미디어인 MBC까지 역류해 갔다.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뉴미디어가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사실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근데 이제 MBC, 뭐 저는 KBS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MBC나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서 전파가 되는 방송인데 어느 한쪽 진영의 편을 드는 방송을 한다. 그런 논란을 빚는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 비상식적인 일이고 KBS는 수신료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매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인식을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MBC가. 아니 MBC가 이제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기자랑 통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취재를 한 기자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보도가 전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 씨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화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자기 견해에 대한 자기 내용에 대한 어떤 변호 차원이라든가 옹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보도가 전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뉴미디어 시장에서 얘기가 됐던 이게 지금은 뉴미디어 이게 장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BC 보도 영역으로 넘어와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보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씨 이제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거냐면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방송 형식을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뭐냐면 하나의 뉴스의 팩트를 전달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뉴스의 영역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해설과 해석의 시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 말을 가지고 요즘의 방송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맥락일까, 어떤 태도일까 이런 것들 다 보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스트레이트는 그냥 단순하게 김건희 씨의 말을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이제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이트만 날린 거예요.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볼 때 이 녹취록을 볼 때 한 방이 없다. 훅이나 어퍼컷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2차 방송이 있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제 언론에서 검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예를 들어서 동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줄리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 선거 캠프의 개입에 대한 의혹들을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2차 스트레이트 뉴스가 나오면 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누적되는 단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알겠습니다. 자, 다만 MBC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의 노조가 3개가 있는데 3노조가 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는 왜 국민 누나가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장인수 기자와 그리고 통화 녹취를 한 유튜브 채널 대표가 방송 다음 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라고 제3노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정치 공작을 편 것이 아닌지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대표,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괜히 MBC에 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중요 대목들을 빼고 한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그게 뭐 법원의 판결 때문에 그랬는지, MBC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제3노조의 입장문을 보면 상당한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한다면 네. 왜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그 제보자와 이 취재 기자를 묶는지라는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맥락이 있을 거고 이 방송의 파장이 사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MBC를 찾아가서 굉장히 뭐 격렬하게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위 뭔가 국민의힘이 좀 키워놨던 그 주목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도 내용이 톤 다운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예상과는 달랐다고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의 대언론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부인의 이런 기자와의 대화가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인터넷 매체와 대화함으로써 뭐 줄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아니 이런 인터넷 매체라고 폄훼를 하면서 KBS, MBC 같이 매체력이 높은 곳에서 거론하는 기사가 마치 더 가중치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MBC라는 공영방송에 제보를 했다라는 게 이 해당 기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똑같은 구도로 이재명 후보의 뭔가 형소욕설을 방용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들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법에는 방송의 편성의 자유가 방송국에 있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집행유예 1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데에는 뭔가 기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억압을 했기 때문인데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굉장히 방송의 자유를 또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문을 보통 언론이 다루진 않습니다. 형수욕설은 성남시장 재직할 때부터 그리고 재선을 할 때부터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취사 선택하는 건 언론의 몫이고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다시 녹취 파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논리라면 또 국민의힘이나 야권 측에서는 새로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녹음 파일도 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역시 뭐 MBC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송 이후에 이번 주 일요일에도 방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MBC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김건희 씨의 해명 방송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특히나 줄리라든지 동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해명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하고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내가 뭐가 싫어서 동거를 하겠니? 유부남하고. 자, 저런 얘기들이 이제 여과 없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이모 기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해명이 잘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방송 후에 여건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이런 줄리 의혹, 오히려 의혹이 풀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김건희 씨 팬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도 3만 5천 명이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MBC로서는 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왕에 뭐 1차 방송이 나간 이상은 2차 방송 내용에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네. 특히 또 법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이왕 하는 보도라면은 그냥 뉴미디어 쪽에서 받은 소스를 흘려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가공 포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편집을 하거나 굴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언론으로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박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그 장관 논란 당시에 임명 논란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는 마치 조 전 장관이 기자들을 다 압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지만 나중에 그 발언들이 다 박제가 돼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이 되고 뭐 사실과 다른 해명이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건희 씨의 발언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거꾸로 보면 김건희 씨 쪽에서도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건조하게 보도를 하되 명확하게 문제점을 찍는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MBC가 1부를 방송할 때 시청자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부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이 김건희 씨의 추가적인 해명 방송이 될까 봐 고민을 하고 있다면 MBC 스스로 정파의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 여권에게 불리하고 야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만약에 편성 여부에 개입이 된다면 이것은 뭐 많은 시청자들은 이미 MBC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애초에 계획에서 바뀐다면 MBC 스스로 뭐 자신들의 어떤 정파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최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MBC가 2차 방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한국 대선이라고 하는 87년 체제 이후에 이렇게 중심 인물로 왔던가. 그러니까 부정적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김건희 씨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BC 보도라든가 이제 언론 보도는 매우 막중한 소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김건희 씨가 또 지금 보면은 녹취록을 보면은 화법이 좀 독특한 화법을 쓰더라고요. 일반적인 언어의 화법보다는 이렇게 단어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툭툭 던지는 화법을 쓰면서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 공사의 영역이 잘 구분되지 않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와 공사가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이제 검증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막에 지금 강준만 교수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 내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선택적 공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강준만 교수가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건희 씨의 녹취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어떤 경우는 포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적으로 하고 기획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검증을 하고 언론에서 이것을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TBS 특히 김어준 프로라든지 또는 MBC가 그냥 정권이나 민주당의 선전 나팔 방송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을 MBC가 제방하느냐 마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진보 진영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지역구에서도 선거도 몇 번 치러보고 이랬지만 범진보 진영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저열한 측면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뭐냐면 물밑에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밖에 공식적인 해명도 할 수 없는 이 밑도 끝도 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물밑에서 돌리거든요. 이번 사태가 사실은 김건희 씨 줄리 의혹하고 특정인하고 동거했다는 이 동거 의혹에 보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물밑에서 끝없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돌려왔어요. 그리고 그쪽 한 구석에는 가령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선 예비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발을 한 구석 담궜죠. 근데 이번에 지금 김건희 씨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으면 네 딸내미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국민이 명확하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범진보 진영에서 물밑에서 흘렸다. 근데 그 자업자득에 어떻게 보면 이 물벼락을 사실은 이 범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이 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친여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간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상황을 만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인입니다. 줄리는 물론 수사 중인 사안도 방송해도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사실상 7시간 다 틀어도 된다는 이야기군. 다 방송해버리겠어. 이런 식이면 이재명 욕설도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욕설도 방송해라. 방송해.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MBC 방송 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방송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심지어 수사 중인 사안들까지도. 맞습니다. 이거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이게 사실 다 재판부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한데 아마 유튜브라는 매체 특수성도 좀 감안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을 해서 그냥 TV만 켜면 볼 수가 있는 구조라면 유튜브라는 건 뭐 따로 구독을 해서 보기도 하고 네. 굳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해당 채널을 가야 되니까 그 어떤 표현의 범위를 좀 넓게 인정해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법원이 김건희 씨 육성과 관련해서 견제하고 있는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공적인 인물이냐 공적인 사안이냐. 지금 재판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동거설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왜 동거설이 또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그리고 후보가 지속적으로 이 해당 당사자라고 언급되는 검사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최근에 김건희 씨 육성에 따르면 또 그 부분이 실제로 간 건 맞다라고 합니다. 관련 소송에서 사실조회했을 때 해외 출국 기록이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보통의 통상의 경우라면 전혀 해명되지 않는 게 김건희 씨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적인 검증의 영역이라고 재판부도 본 것이고 유튜브 채널에서 제한하라고 한 부분은 가족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적인 대화를 나눈 부분 그리고 다른 제3자들의 육성이 들어간 부분은 또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 욕설 통화 녹취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맞불작전 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거 녹취록을 예상보다 빨리 꺼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형수 관련된 욕설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해당되는 거예요.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그 강도 높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면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사적 영역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적 영역에 그게 옮겨오는 게 거의 뭐 자동적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의 것은 사적 영역이라 검증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속아 웃을 소리입니다. 네. 자, 우상호 의원도 SNS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이재명 후보의 통화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루어진 공적인 소통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은 가족 간 내밀한 비사다. 국민의힘은 비열한 공세를 지금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희화 변호사는 거듭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를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이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참 이것 봐요. 이재명 씨.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랑 당신 와이프 비웃음 소리에 네 영수가 뼈에 사무쳐 한다잖아. 추가로 녹취 공개하겠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희화 변호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례나 욕설을 들었던 박인복 형수는 2016년 2월 21일 4년 만에 통화에서도 여전히 쌍욕으로 빈정댔고 특히 옆에서 악마처럼 비웃던 김혜경과 함께 귀신 같은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6년여가 지난 지금도 소름 돋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과 통화에서 사용한 욕설을 문자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더니 즉시 제재하였습니다. 페이스북마저 그렇게 쉽게 제재하는 욕설을 툭하면 사용하고 내뱉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자,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지금까지 나온 것도 다 뭐 과거에 나오긴 하지만 또 그걸 취합해가지고 또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본인이 변호사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래서 이렇게 단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거는 이제 악의적으로 가공해서 편집본을 유포하면 그거는 후보자 비방죄지만 원본을 게시하면 뭐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원래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강제력을 가진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 단계 이전에 그냥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장영하 변호사처럼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 녹취와 관련해서 공개를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도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영하 변호사, 이러한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본인 역시 고발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은 정치 공세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법률 전문가인데 그런 정도 모르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표현 쓰긴 그렇습니다만 웃기는 겁니다. 이재선 관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한 서류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그거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폐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공용 서류의 폐기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소시효가 몇 달 남아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장영하 변호사, 사실 이재명 후보랑 관계가 과거에는 나쁘진 않았던 거 아닙니까? 선거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뭐 성남에서 같이 네. 이제 변호사 일을 했다라고 저도 뭐 들었고 저는 뭐 잘 장영하 변호사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저렇게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0년에 성남시장, 2014년에 또 성남시장을 할 때 두 번째 재임을 하는 동안에 대선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한번 받았고 2017년도에 대선에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던 거고 2018년도에 경기지사 할 때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검증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까지 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일단락됐고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제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후보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2014년, 17년, 18년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떤 갈등과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과한다는 발언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개 숙였던 모습이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후보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렇게 뭐 장 변호사나 이제 뭐 야당에서 녹취록 공개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미 이제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는 이 몸을 바짝 낮추면서 사과하는 그 해명도 거짓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또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폐륜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겁박을 자식으로부터 듣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폭행당해서 경찰에 자식을 신고하고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 부부를 찾아서 쫓아다닌 일도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죠.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간과 그 순서만 살펴보아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저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가짜 욕설을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영 변호사는 그 파일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뭐 올렸다가 지웠다 이런 해프닝도 좀 있었고. 본인이 지운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이 워낙에 심각하고 뭐 경악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AI가 이 도저히 그 버텨내지 못하고 예, 자동 삭제가 된 걸로 그러면 알려지고 있습니다. TV조선에 그 외에 뭐 통화나 대화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뭐 AI가 만든다는 건가요?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AI는 미치지는 않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김재원 최고위원이 시원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고 네. 프로그램 진행 방식도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어지간한 게스트들이 김어준 씨를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은 지금 국정원장으로 가 계시는 박지원 전 대표 정도가 김어준 씨하고 이제 맞상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최강의 게스트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뭐 김어준 씨하고 김재원 의원하고 누가 더 뭐 똑똑하다, 명석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걸 가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토론에서. 네. 김어준 씨 스스로가 어떤 근거가 없는 이 희박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김재원 의원에게 저렇게 역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사실 이제 강준만 교수를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1990년대의 담론 세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까지 포함해서 강준만, 김어준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미디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명함이 굉장히 엇갈려 버리지 않았는가. 강준만 교수의 대중성은 김어준 씨보다는 많이 낮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탈진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남았다면 김어준 씨는 조금 골수의 길을 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속 논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 방송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했는지 지금 민주당은 이 무속 논란에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금법사라는 분이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하고 15년 지기 친구로 지냈고 네. 그동안은 굉장히 친구로서 편하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해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후보의 등을 두드리겠습니까? 대선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좀 적절한 해명이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최순실 때 한번 됐지 않았습니까? 부적 갖고 다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태민 목사 씻김붓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는 그 세월호 그 참사 당일 뭐 무속인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다 지금 확정적인 건 그런 이제 아닙니다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과 함께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이 될 예정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이 무속 공세에 말을 좀 보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 끝자리도 5, 윤석열 차량 번호 끝자리도 5, 장모 전화번호 끝자리도 5, 김건희 전화번호 끝자리도 5. 그래서 김건희가 기자한테 강의료를 준 돈도 105만 원. 그래서 이제 저 5자리를 맞춰서 오방문이 열리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 결국 굉장히 무속에 어떻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네티즌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자,
최승현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땐 최강욱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그 무속적 강박에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렇게 쓴 네티즌의 글을 공유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무속이냐 주술이냐, 뭐 특히 이제 뭐 건진법사라는 분이 이 무속인인지 또 역술인인지 요걸 좀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이 주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인간의 미래 같은 걸 이제 좀 이제 연구하는 분들을 역술인이라고 하고, 이 무속인은 아무래도 좀 뭐 신내림이랄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선대위나 뭐 김건희 씨나 윤 후보 주변에서 이 당시 예전에 그 손바닥 왕자 논란도 있었고, 뭐 자꾸 이제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작년 4월 재보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프레임을 잡아서 여러 가지 또 음모론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작년 4월 재보선 때 민주당의 결정적인 패착이 그 생태탕, 페라가모 이런 이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제 음모론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 그러니까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스스로에게 또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이 자꾸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런 건 전략이 아니고요. 단순 보도죠. 그냥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 김경진 의원도 대선 캠프가 있지만,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전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캠프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와 있는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의 주변이 누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은 그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저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냥 단순하게 선거를 도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정도 잡아주고 그랬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 조직에서의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그러한 의사결정, 매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후보의 결정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인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전략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결정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무속인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판단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판단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에서 근무를 했다,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고, 뭐 일정 메시지, 뭐 면접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건 없다, 관여한 적 없고, 그리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을 잠깐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네트워크 팀 그냥 가면 됩니다. 왜 없습니까? 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란이 되는 거고, 뭐라고 할까, 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실제 그걸 인정하는, 자인하는 꼴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이런 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도 일단은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고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선거 때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면 뭐 트럼프랑 사진 찍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허경영 씨 알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지향점이 있는 분들은 와서 친밀감을 드러내면 사진 찍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후보가 그 언급된 분과 긴밀하게 뭘 소통했다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어깨를 치진다든지 이런 식의 좀 친밀해 보이려고 본인이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허경영 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입니다. 자, 이제 김경진 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박성준 위원님 말씀만 나오면 일단 윤석열 후보 주변에 누가 있냐? 저 김경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희룡 우리 정책본부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책적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옆에 포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네트워크 본부를 왜 해산했냐? 우리 박 의원님처럼 계속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예 선제적으로 차단하자, 그냥 해산! 이렇게 해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도 자체가 명백히 오보인 게, 무슨 수행 경호를 했다, 그다음에 일정에 관여를 했다, 메시지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 경호는
우리 이용 수행실장을 포함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용 수행실장을 포함해서 수행팀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현재 경찰도 아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찰 병력이 한 10여 명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경찰 병력이 상시 24시간 수행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 경호를 무슨 건진인지 진건인지 이쪽 사람들이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 일정 회의를 아침에 합니다. 대선 후보의 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회의팀이 별도로 있고 또 메시지 회의팀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진건인지 건진인지가 무슨 관여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아까 제가 최초의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쪽의 선거 방식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서 물밑에서 흘리는 방식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처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제대로 된 행보를 뚜벅뚜벅 하고 있는 사람 없다. 아니 제가 우리 김건진 씨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면 저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보통 이제 보도에 나오면 우리 윤 앵커도 그렇고 우리 최윤도 이제 언론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 네트워크 팀 보고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건진법사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새 나와서 취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그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과 가깝다라는 것은 그 김건희 씨 녹취록도 나오지 않아요. 도사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스스로 또 김건희 씨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실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진법사와 같은 이 소속 단체 인사를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영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단체 소속 인사를 영입한 것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1월 4일이었는데 임명장을 수여했던 송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님들, 백만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각 종교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발언하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저요?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관련 단체 인사를 영입해놓고 왜 국민의힘을 공격하느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사건이죠. 뭐냐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 것이죠. 뭐냐면 모든 이제 유권자는 자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지지하고 거기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들어와서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 들어왔다가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윤석열 후보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판단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당에 들어온 저는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활동하십시오. 우리가 민주당은 그런 포용의 자세가 돼 있다라고 하는 열린 장을 마련해 준 거죠. 그거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아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죠? 아니 왕자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이제 실제 내부에서 도사들과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취재한 내용들을 보면 건진법사가 실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일방적인 의혹 제기 아닌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건진법사와 역술가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경진 의원 입장으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건진법사가 심지어 그 캠프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선거를 치를 때는 뭐 토속 종교가 있고 민족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인사들도 다 취합을 해서 임명장을 부여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보여주는 어떤 그 행위와 동렬해서 그 수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후보의 어깨를 칠 정도면 굉장히 친근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 국민의힘 측에서 오보라고 했지만 익명이긴 하지만 다 내부의 어떤 제보 성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허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씨 논문을 한 3건 이상을 거의 주술과 뭐 영리학 이런 어떤 그런 영역으로 썼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는 다른 사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면 국민들도 안심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행위 중에 하나, 손바닥에 왕자를 여러 번을 쓰고
후보 토론회에 임했다는 거는 뭐 본인 해명에 의하면 그 곳이 사실 지지자들이 써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그 장소가 법원 앞에 있어서 변호사들 상당히 많이 갑니다. 1층에 식당이 있는 곳이라 아는데 이게 최고급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 동선이 이웃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아니 민주당이 이게 참 과도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일간 스포츠를 포함해서 모든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다 나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심심풀이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이걸 너무 지금 과대 포장을 하고 있고 이 세계일보 기사는 가령 후보의 일정에 또는 후보의 경호에 동선에 영향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뭘 없어요, 보면. 그냥 일방적인 추정을 가지고 기사 하나 쓰고 이게 민주당 쪽에서 이걸 과대하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넣으려고 하는 이거 역시 또 하나의 공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최 의원님, 제가 10초만 따라 최 의원님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무속 세계와 윤석열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뭐냐면 경선 과정에서 무종 스님 얘기도 나오고 천공 스님도 얘기 나오고 지금 건진 법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만 유난히 이렇게 김건희 씨 주변에 왜 이렇게 무속인이 많으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과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 판단은 아니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금 임명장 받으신 무속인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아니, 그분과의 상관성이 없어요. 그냥 선거운동 도와주러 온 거고. 아니 그거나 자, 이 무속 논란 관련해서는 방송 끝나고 두 분 따로 얘기하시고 이 판단을 여기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판단을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후보들 일정 속으로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뜨거우니까 사실 후보 일정이나 정책들을 얘기할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없습니다.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후보 안내견과 함께 시각장애인 보행 체험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예. 네, 여기 이제 안내견 학교에 오신 네, 안녕. 안녕. 이름이 뭐야? 누구니? 아이고. 내 몸에서 네 친구들 냄새 많이 나지? 손이 앞으로. 아이고, 잘했어. 먹을 거 하나 잘했어요.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시설 이런데 뭐 들어오는 걸 막 막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내견을 반기고 환영한다는 그런 좀 스티커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국민들 전체가 좀 관심을 갖고 저부터 좀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짧은 영상, 쇼츠도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산모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산후우울증 치료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맞다. 마침 나는 국대다투 수상작 중에 좋은 게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 산후우울증 치료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그거? 저출산 문제는 돈 아끼면 안 되죠. 어떤 산모든 마음의 질병 없이.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저희 애가 일찍 하원을 해서 다른 집 아이들은 3시면 다 집에 가는데 우리 아이만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등하원 도우미 고용하시면 안 되나요? 등하원 도우미는 소득공제도 안 되거든요. 소득공제만 해드려도 부담이 많이 줄겠네요. 300만 원 한도로 15%니까 연간 45만 원이나 아낄 수 있겠네. 어떠세요? 후보님께 바로 보고 드리죠.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자, 장미 변호사님, 저 공약들은 사실 워킹맘들에게는 네. 좀 솔깃한 공약 아닙니까? 전 와 닿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일이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우울증에서 나는 예외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비용을 들여서 내가 치료까지 받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지원을 정부에서 해준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등하원도 상당히 워킹맘들에게 큰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니까 이런 정책은 또 양 당이 또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는 저녁에 강남에서 홍준표 의원과 단둘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원팀이 되려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최승희 의원님, 네.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이 요구한 그 조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처가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선언을 하라. 네. 뭐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선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제가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제 박빙 구도니까 이 그래도 10% 조금 넘어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난 것을 보면서는 이제 일단 윤석열 후보를 좀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하고도 상당히 그 긴밀한 유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뭔가 상임 고문으로 역할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조건 자체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 의원이? 이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 문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대로 풀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처음에 사과하는 타이밍도 놓쳤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벌이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마치 조금 뒤로 밀친 듯이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착시 효과처럼 이게 묻혀져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재임용을 할 때의 허위 이력 서류를 그대로 냈다면 그것은 공소시효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던져놓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덫이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사처벌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소가 되는 흐름으로 만약에 잡히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비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홍준표 의원이 이 허위 이력 문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홍 의원도 뭐 같은 당원 입장에서 윤 후보를 돕기 싫어서 안 돕는 것이 아니라 뻔하게 나와 있는 뻔하게 예상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분명한 미션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홍 의원이 애정을 담아서 미션을 준 것인 동시에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미션을 또 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윤 후보 입장에서도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의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가 비리를 엄단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처가 비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금 장모는 이미 요양병원 부정급여 수급 문제로 실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양평 공흥지구 관련 부정개발 관련된 부분 의혹이 있고요. 또 부인 같은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이라든가 이 자체로 봤을 때 검사 출신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볼 때는 이미 비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일단 엄단하라고 하는 것은 비리 척결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카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언은 하진 않을 거로 봅니다. 나중에 무조건 수사 받을 게 있으면 수사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입장은 후보도 과거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의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어떤 정책 선언의 의미로 하고 이런 것은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이 대표는 덧붙여서 살짝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만남이었다. 그러나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번 주 중에 원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이재명 후보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로당 찾아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신년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직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부모님 뵈는 셈치고 세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 받으세요. 끝까지 감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 뜻깊은 자리에서 변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님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서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퇴직 시점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당을 찾은 이재명 후보 장년수당 12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한 뒤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그 65세까지의 그 연금 공백을 메워주겠다는 건데 일단은 재원 마련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항상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재원은 또 배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네. 직장 생활 지금 요즘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50대 저희 친구들 좀 보면은. 그런데 연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되냐면 60세까지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을 받을 시기가 65세예요. 저도 65세 때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60세까지 넣고. 그러면 그 5년 공백. 그러니까 지금 나이부터 일을 하지 않고 연금을 넣어야 되는데 연금을 받을 나이는 또 한 10년간에는 이런 어떤 큰 공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장년수당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분을 해서 네. 선택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선 후보들이 저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이 많은 저게 지금 대략 한 5조에서 10조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연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5조에서 10조면 사실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에서 또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보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모든 정파하고 상관없이 국회에서 차라리 연금 제도를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던져놓으면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생각을 대선과 관련해서도 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계에 지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불교계는 정 의원을 출당시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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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불교를 내놓은 정청래를 이다은 즉각 출당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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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렇게 또 어제 당사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 보셨는데, 자, 정청래 의원에게 자진 탈당하라고 하는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있습니다. 박선주 의원님, 핵심 관계자 누구입니까?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있죠.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에 큰 이제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발언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수행의 단계에 있어요. 네. 이제 전국 사찰을 돌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나서 자신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사죄하면서 또 지난번에는 정청래 의원과 함께 조계종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또 불교계 인사들 만나서 낮은 자세로 잘못을 또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이제 정치적 논란도 좀 있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충분히 지금 받아들이고 좀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핵관이 누군지 물어보셔서 네. 제가 이제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확실히 그 이재명 후보하고 상당히 가까운 의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핵관이 저런 식으로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큰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이 종교계의 어떤 이 민심을 건드리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또 이핵관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참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또 부적절했다. 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자,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가 아직 민주당에 가진 서운함이 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 정청래 의원과 불교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해소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양자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30일 혹은 31일 설 연휴 때 TV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란은 31일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게 이란입니다. 이 안은 30일 날 시간대도 역시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셔서 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되기가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날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사회자라든지 방송 시간, 그다음에 방식 같은 것은 날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룰 미팅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견을 점점점 좁혀서 합의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두 후보님이 공정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런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공정을 말하시기는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후보들이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안 후보나 심 후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모색해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소수정당들도 국민들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배제가 되면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토론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거대 정당 후보들이 다자구도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배제시켰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소수정당이 항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소수정당이 항의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도 저기는 그냥 소수파지 그리고 피해의식에 기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제됐다면 예를 들면 배제된 안심 후보가 따로 토론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인 게 만약에 김동연 후보까지 끼게 된다면 3자 토론. 세 사람이 나오면 노사정위원회랑 비슷하거든요. 심상정 후보 노동계 출신이고 안철수 후보는 기업인 출신이고 김동연 후보는 공무원 출신이고 정치 정부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소수파가 오히려 거꾸로 위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돌파하는 방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야권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단일화 문제도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이준석 대표 설전이 더욱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만평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라요. 간이라는 못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이 안 후보는 간만 본다고 간이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단일화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안 후보 지지율은 빠집니다. 제가 무섭습니까?
제 말에 발끈하는 거 보니 많이 초조하신가 봅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저도 단일화할 생각 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김경진 위원님, 김종인 위원장도 전 이제 총괄선대위원장도 단일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력으로 승부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다당제가 정착해야죠. 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여망이 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략 한 10%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 기준에서의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지지율이고 네. 정작 투표로 가는 투표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의지가 반영된 어떤 투표권 행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볼 때 우리나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연합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강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단일화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더 나아가서는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한 단일화해야 되느냐인데 단순한 어떤 기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이제 부메랑이 좀 클 수가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가는데 지금의 국면이 아니라 이제 설 지나고 2월 이제 후보 등록 전까지 봤을 때 어떤 구도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야당 안에서의 어떤 단일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눈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눈길 끄는 사진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인데 어제 광화문 한복판에서 뭐 1시간가량 저렇게 혼자 외롭게 손학규라는 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또 눈길을 끌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